오히려 또 젊어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식습관 이런 게 있나요? 네, 실제로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한 10년 정도 수명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이스트, 그러니까 효모는 뭐 30-40%까지도 수명을 늘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절식을 하게 되면 실제로 노화 속도를 생물학적으로 느리게 만들 수 있고 치매 발생을 일부 연구에서는 줄여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알려진 식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습관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저탄고지하는 식사도 있고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죠. 그다음에 절식도 있고 간헐적 단식도 있고 또 블루존, 그러니까 장수마을 식단도 있고 지중해 식단도 있고 대쉬라 그래서 고혈압 예방 식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식사들이 대부분 다 심혈관계 질환과 뇌혈관계 질환을 예방을 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탕이나 시럽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거를 덜 먹고 그리고 쌀밥, 떡, 빵 이런 거 말씀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설탕이 들어있는 또는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료라든지 디저트, 과자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빵, 떡, 국수, 잡곡이 아닌 하얗게 정제가 되어 있는 그런 곡물들을 제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당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콜라를 먹을 때 뭐 제로 콜라 이렇게 먹으면서 또 좀 안심하고 먹는데 그럼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나요? 일단은 제로 음료 자체는 큰 문제는 없고 뭐 약간의 바람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양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제로 콜라에는 사실 인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산은 콩팥에 몹시 해롭습니다. 그리고 치아 건강에도 좋지가 않고요. 당연히 드신다고 하면은 물이 좋고요. 그리고 물보다 조금은 나쁘지만 설탕이 들어있는 가당 음료보다는 훨씬 나은 게 제로 음료가 되겠고 설탕이 들어있는 가당 음료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내 노화 시기를 앞당기고 내 체형을 말하자면 ET와 같이 이렇게 바꾸는데 아주 빠르게 기여하는 인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한 번에 끊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좀 횟수를 좀 줄이는 것도 괜찮나요? 가당 음료는 정말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오릅니다.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게 되고 빠르게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또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또 이때 식욕 촉진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내 몸에는 과잉의 에너지가 있었고 그 과잉의 에너지를 없애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온 건데 그 과잉의 에너지가 들어간 장소는 뱃살, 그리고 지방간, 근육에 있는 이소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장소로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 지방세포에서는 또 염증 물질을 뿜게 되고 그런 것들이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몸을 비만하게 만들고 근육은 녹이죠. 하지만 내 몸은 식욕촉진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실은 음식을 더 먹게 돼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내가 실제로 필요한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고 그 음식이 가는 데는 안타깝게도 내가 원치 않는 장소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아이들을 이제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급하게 학교 갈 경우 밥을 못 먹고 갈 경우 제가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단 나으니까 시리얼에 우유라도 먹던가 아니면 빵에 잼 발라서 주스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럼 안 먹는 게 낫나요? 성장기 청소년인데도? 키 성장이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면 하루 3끼를 먹는 게 바람직하고 성장기가 끝난 30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는 금식 시간 동안 지방이 타고 또 몸에 있는 쓰레기가 청소가 되는데 성장기에는 그거는 또 아니고요. 그래서 하루 3끼를 드셔야 되는데 아침을 단순당과 정제 곡물로 시작하는 거는 가장 나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학교에서 약간 졸릴 수도 있고요.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갔을 때 11시, 12시 됐을 때 혈당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또 점심을 또 과식할 우려가 있고요. 근데 학교에서 또 점심 또 맛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 주스 같은 것도 먹고 나면 또 오후에 되게 졸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성으로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되게 좋지 않은 데다가 혈당 변동성이 심한데 이런 변동성 사이에서 사실은 내가 먹은 것들은 대부분 다 근육이 아니라 지방으로 가는, 그러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못하고 소화 비만을 초래하거나 또는 젊은 당뇨를 초래하는 데 기여할 우려가 있죠. 가능하다면 약간의 현미밥과 삶은 계란이나 이런 식으로 집밥을 제대로 먹는다거나, 물론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조금 먹을 수도 있지만 채소나 이런 것들을 같이 먹는다거나 아이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먹는다거나 계란을 먹는다거나 과일을 먹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유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떡이나 빵이나 이런 것들을 먹여보면 굉장히 체중이 빨리 듭니다. 그래서 또 그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배가 나오고 이런 것들 쉽게 볼 수가 있어서 가능한 한 건강한 방향으로 아침을 먹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침 식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먹게 되면, 그리고 혈당 변동성을 아침에 줄여놓으면 점심과 저녁에 먹는 것도 똑같은 걸 먹었을 때 혈당 변동성도 줄일 수 있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가능한 한 건강하게. 근데 성인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차라리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것처럼 커피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방탄 커피처럼 만들어서 아침을 먹고 점심부터 제대로 먹는 것도 방법이죠. 지금 이제 간헐적 단식을 또 말씀해 주셔서 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공복을 좀 상당 기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방식이 뭐 12시간도 있고 16시간, 18시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일반인들이 건강도 유지하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면은 그 시간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한국에서 직장인 책상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일단은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몸의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줄이면 가짜 식욕이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문제가 식욕은 되는데 몸이 이걸 못 버텨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근력 운동을 안 하시고 체지방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만큼 단백질 먹고 근력 운동을 해도 완전히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내 몸은 근육 생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 상황에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지방이 안 빠지고 지방이 타지 않고 근육만 빠집니다. 원래는 그래서 당뇨 약 드시는 분들 또는 60대 중반 넘어가시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 젊어서 20, 30대에 말하자면 가속노화를 경험한 분들은 40대에 간헐적 단식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좋아요, 살 잘 빠져요. 그런데 나중에는 근육만 빠지고 요요 사이클이 걸리게 되면 그때는 지방만 들게 돼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 대부분의 분들은 체계적으로 전문가한테 근력 운동을 받아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먼저 체성분 전환을 하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조금씩 금식 시간을 늘려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우선 내가 건강검진에서 요산도 높다고 하고 혈압도 오르고 장류 전 단계라고 하니까 당장 간헐적 단식으로 16회8을 해보겠어. 이렇게 바로 돌입하시면 대부분은 근육만 빠집니다. 근데 또 그게 보통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가 물론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량이 빠지니까 몸무게가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게 효과가 아주 짱이구나 하면서 그거를 더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는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을 하되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12에 12 정도를 하시고 그리고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드시고 그리고 충분한 양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서 근육이 축나지 않게 하고 그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몸의 전체적인 대사 시스템을 개선시키고 기초대사량을 올려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몸으로 바꿔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 거고 간헐적 단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줄이는 거. 저는 또 이제 자녀를 키우니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아이들 성장기에는 이제 좀 잘 먹어야 되고 살이 쪄도 그래도 이게 나중에는 이제 키로 간다. 저희 이제 주변 이런 얘기 했었어요. 거의 뭐 1일 1닭을 시켜줬더니 아이가 살이 찌면서 키도 많이 컸다. 이런 이야기 저도 들은 적이 있었어가지고 한 번은 제가 그래 아이들 치킨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내가 먹고 싶다면 사줘야겠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네. 일단은 사람의 몸이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웬만큼 대사 과잉을 걸어줘도 대부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키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은 실제로 단순당과 정제 곡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이 많고 이런 음식들을 계속 때려 넣어주게 되면 소화 비만이 되죠. 소화 비만 그리고 소화도 2형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키가 나중에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기에는 약간 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기초대사량보다 좀 더 먹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너무 과잉의 에너지를 주게 돼서 아예 비만해지고 대사질환이 벌써부터 생겨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거는 키로 안 갈 수가 있다. 어렸을 때의 건강 궤적이 평생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요즘 저도 이제 많이 먹게 됐는데 영양제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쉽게 운동이나 이런 거 하기에는 좀 힘이 드니까 좀 더 특히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좀 부족한 영양들이 있다. 그런 경우 이제 영양제로 먹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정말 한 이만큼 정도 돼서 이런 거는 필요한가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어떤 비타민을 섭취하면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약을 통해서 항산화제나 이런 영양제를 섭취했을 때 그런 것들이 수명을 늘려준다거나 또는 병을 예방해준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또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죠. 뭘 먹으면
피부로 그게 가서 피부가 좋아진다. 네. 뭐를 먹으면 그게 관절로 가서 관절이 좋아진다. 그걸 먹으면 일단 소화와 흡수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아미노산 단위 또는 탄수화물 단위의 영양소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열량이 되는 것이지 우리한테 그게 글로 가지가 않죠. 사골 먹으면 네네네. 그게 골수로 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도가니를 먹으면 그게 무릎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위장에서 그걸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아주 작은 빌딩 블록이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아미노산이나 탄수화물로 분해를 하기 때문에 그게 그때 그냥 필요한 데서 사용을 하면 끝이 나는 거죠.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양제들이 그렇게 나한테 건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적고요.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의 농도를 현대인은 측정해 본 연구들을 봐도 크게 결핍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현대인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 바이타민 D는 결핍들이 좀 있습니다.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드셔야 되죠. 그런 식으로 적응증이 있는 건 드셔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해서 약으로 먹어야 되는 영양소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드시는 영양제는 대개는 몸속에 이미 충분한 용량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더 먹는다고 해서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대인에서 부족한 게 제가 항상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잠이 부족하고요, 한국인은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그러니까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운동이 부족하죠. 이 3가지가 영양제로 치면 부족하고 음식 중에 부족한 걸로 치면은 사실은 뭐 채소를 섭취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고 3040은 채소 섭취를 늘려야 되고 섬유질 섭취를 늘려야 돼요. 6070은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늘리시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3040 분들은 흰쌀밥을 많이 드시고 6070 분들은 잡곡밥을 많이 드세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6070 분들은 오히려 영양 결핍이 많고 근육이 빠지시기 때문에 잘 드셔주셔야 되고 3040 분들은 오히려 비만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잡곡밥을 드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훨씬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봐야 영양제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강력한 마케팅 파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영양제를 당연히 많은 분들이 드실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어쨌든 너무 과신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영양제나 이런 거 안 드시나요? 저는 영양제는 먹지 않고 제가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벌크업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근력 운동 전후에 단백질을 먹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근생성을 돕고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저는 이거를 조금 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다고요. 제가 6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단백질 보충제는 조금 더 먹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이 줄게 되고 전체적으로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올 거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되는 건 맞고, 너무 젊은 사람들은 또 고단백 섭취를 하는 게 또 가속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채소를 많이 먹는 편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아침 식사로는 저는 오늘은 렌틸콩만 조금 먹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운동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계산을 해보면 단백질 섭취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은 좀 추가로 운동 전후에 먹어주는 면이 있는 거죠. 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술, 담배는 뭐 우리가 워낙에 안 좋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술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반주 정도 마시는 거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게 자주 마시는 게 안 좋은 건지 한 번에 포금을 하는 게 안 좋은 건지 이것도 좀 헷갈려요. 네, 술은 결국에는 일생 동안 먹은 총량 또는 지난 200일 동안 먹은 총량이 내 뇌 노화 정도와 상당한 관련을 보인다. 그리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데도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잔 정도만 먹을 수 있고 절제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두 잔 정도 드시고 거기서 멈출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물론 그걸 또 매일 먹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일종의 알코올 의존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과 즐기면서 한두 잔 드실 수 있는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약간 위험한 스타일이긴 한데, 먹게 되면은 좀 많이 먹고 싶게 되고 보통 그러죠. 네. 그래서 절주를 하거나 아예 단주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단주 기간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절주를 하고, 또 봤을 때 걱정이 된다 싶으면은 다시 또 이렇게 단주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소주 한 병 정도 매일 마셔서 한 10년, 20년까지 마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마셔야지 알코올성 치매가 오고, 알코올성 간 경변이 오려면 정말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간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도 술 되게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고 결국에 조금씩 먹는 술도 암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다 늘린다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한 잔, 두 잔은 괜찮다, 무조건 괜찮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은데 또 사람들과 즐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한두 잔 정도까지는 고위험 음주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즐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또 이런 영상들이 나가고 또 제 주변에 실제로 술, 담배를 즐기시는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냐 하면서 그냥 오히려 안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갈 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 계세요. 그런 분들께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속노화를 정말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악순환의 끝까지 가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속하게 되면 남들보다 정말 한 20년 정도 일찍 간병이 필요해지고 기저귀를 차시게 되시고 물론 건강관리 안 하시고 운이 정말 좋으시면 80대까지 계시는 분도 있어요. 항상 그런 반례를 들어요. 누구는 90살까지 담배를 피고 잘 살았다. 야, 우리 할머니 90까지 살았어. 맨날 담배 피셔도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통계적으로는 그거는 정말 유행이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근데 그 업보를 그 과보를 본인은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코올성 치매가 와서 누워 계시면 괜찮은데 대소변 받아내고 간병해야 되는 것들을 결국에 가족분들이 결국에 받게 돼서 악업이 쌓여서 그 악업의 결과를 나와 주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건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특히 경제적 여유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연배가 되신 분들 50, 60대 특히 60대 생애전환기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건강 상태를 점검을 해보시고 좀 개선하실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하시는 게 좋고요. 술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0대가 되면 내가 끊거나 아니면 끊기거나 합니다. 건강해야 먹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술이고요. 두 번째 고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80대가 되면 순위가 쫙 떨어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미리 끊은 사람은 60대, 70대에 술을 끊었고 그게 아니고 계속 열심히 먹다가 결국에 뭐 뇌경색이 오거나 심근경색이 오거나 암이 생겨서 끊게 되거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80대에도 술을 드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더라. 기왕이면 미리 줄이시고 제 생각에 진짜 이렇게 멋있는 노년이 되는 건 뭐냐면 미리 절주를 해서 80대에도 술을 먹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즐기는 정도로만 절주나 해서 적정 음주를 하셔서 80대, 90대에도 와인 한 잔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마 제일 멋진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술, 담배 하고 막 하면은, 빨리 죽으면 괜찮은데, 물론 그것도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 살면서 그 기간을 되게 아파서 그 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게 그게 더 오히려 공포가 아닌가. 네. 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되게 술, 담배를 열심히 하시면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일찍 오는데요. 그 다음에 암들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치료가 잘 돼요. 치료가 잘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아산병원의 어떻게 보면 우수 고객이 되셔서 자주 오시고 병치레를 하시면서 사셔야 되고 근데 그게 운이 좋으면 일상생활이 수행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걸어서 병원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병치레 하시지만 좀 슬픈 경우가 되는 경우는 이제 결국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가셔서 누워 계시는 채로 4년, 5년 이렇게 지내셔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굵고 짧게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굵기는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쾌락 적응 현상이 있기 때문에 즐기는 어떤 즐거움의 양을 좀씩 줄여나가도 사실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도파민의 톤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는 방향으로 삶을 설계를 하시고 대신에 한 60년 즐기고 그 다음부터 20년 골골거리는 것보다 90대 후반까지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사실은 더 굵고 긴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굵고 짧은 삶을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도 예전에는 술을 좀 많이 드시고 먹는 것도 가공식품도 많이 드셨고 수면 부족도 많이 겪으셨고 그랬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건강한 그런 이제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런 공부를 하셔서 그런 건가요? 네, 근데 어제는 저도 삼각김밥이 어제는 편의점 김밥도 먹고 또 술도 먹었는데요. 결국에 내가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시간
심리적인, 체력적인 또는 경제적인 여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그 가속노화 사이클의 악순환에 빠졌었던 때는 언제였냐면 박사과정 때였고, 그때는 굉장히 좁은 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빛이 들지 않은 방이었고, 빛은 들지 않으나 그 굉장히 뭐랄까 창문의 성능이 떨어져서 바깥에서의 소리가 24시간 내내 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냄새도 계속 나고 벌레도 계속 들어오는 그런 방에 살 때였는데, 이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었고, 한 9시 정도까지 실험실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면 이제 맥주랑 떡볶이를 먹고 자고 뻗어서 자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이거를 반복을 했었죠. 그때 경험이 한 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의 모 도시에서 모 도시로 편도 2시간 반 출퇴근을 할 때가 있었는데, 편도 2시간 반이요? 네, 그러니까 왕복 5시간이죠. 그때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 오면은 거의 밤 12시가 되고 5시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이 오히려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막 술을 마시고 그러고선 아침에 정신없이 나가고, 근데 이럴 때 항상 보면 혈압이 오르게 되고 체중이 늘고 우울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막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집중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정작 제 삶이 진짜 그때는 피폐했고, 근데 그때 결국에는 제가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게 좀 주거 환경을 좋은 곳으로 바꾸고 조용하게 어둡게 잘 수 있는 데로 바꾸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2시간 반 출근할 때는 이 2시간 반의 출근을 1시간 출근하면 되는 곳으로 옮기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결국에 웃긴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생활 습관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매개체였던 거고, 결국에 사회와 관련된 어떤 스트레스, 사회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거예요. 두 번 이렇게 나빠지고 돌아오는 걸 반복을 해보면서 어떻게 사이클이 굴러가면서 사람이 파괴되어 가고, 또 여기서 문제가 원인이 해소가 되었을 때 여기서 다시 해결이 되는지, 선순환이 발생하는지를 공부를 하고, 사회 환경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만성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기전을 경유해서 사람의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 뭐 식습관이나 운동, 수면, 뭐 스마트폰 이런 게 다 본인의 개인의 의지로 이걸 충분히 다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전에 좀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네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적어도 주거 안정성이라든지 뭐 출퇴근, 통근, 직장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성,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하고, 또한 또 어떤 일 가정의 양립,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 사실은 가속노화 문제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